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 지하 300m 깊은 곳. 김정은 일가의 비밀 금고에서 금괴 500kg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실성한 듯 분노하며 해외 암살 쪽까지 급파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20년간 철통같이 지켜지던 그곳을 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광석입니다. 가명이지만 이 이름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화려한 건물들, 넓은 대로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양의 전부가 아닙니다. 평양에도 일반 주민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곳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평양 외곽, 지하 300m 깊은 곳에 있는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심지어 제 아내와 자식들도 제가 정확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국가 기밀 시설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중심가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 겉보기엔 평범한 군부대, 초소처럼 보이는 입구를 지나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300m를 내려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통로, 형광등, 불빛만이 켜진 복도, 그리고 두꺼운 철문들. 그곳이 바로 제가 20년간 일한 39호실 산하 비밀 금고였습니다. 39호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리했던 금고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금괴를 보관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5살이었고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령님의 재산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들아, 그건 큰 영광이다. 목숨 걸고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한 개에 1kg짜리 금괴들이 선반마다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순도 99.9%의 순금이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일련 번호가 찍혀 있었고 저는 매일 그 개수를 세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금괴를 관리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것. 하지만 그 단순한 일이 얼마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주머니 하나, 신발 속까지 다 뒤집어 검사했습니다. 금고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을 비추고 있었고 제가 장부에 기록한 내용은 매주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숫자가 틀리면 바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동료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이야기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조용히 밥만 먹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양에 사는 것만 해도 특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배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았고 아파트도 좋은 곳에 배정받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평양 시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괴들은 모두 인민을 위한 것이다. 수령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아두신 재산이다라고 배웠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녔고 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듣고
TV에서 나오는 조선중앙방송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고에 새로운 금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괴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도 있었고 순도가 조금 낮은 것도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온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받아서 보관하라.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금괴들을 받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 금괴들은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의문은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충실한 금고 관리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 제 인생을 뒤흔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 금고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조용한 금고 입구가 술렁거렸고 보위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동료들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들었어. 39호실 은행 담당 박동무가 남쪽으로 도망갔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동무라면 저와 같은 39호실 소속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해외 금융 업무를 담당했고 저는 금고 관리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회의에서 얼굴을 마주쳤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동무가 왜? 쉿. 조용히 해. 지금 39호실 전체가 뒤집혔어. 보위부에서 관련자들 전부 조사한대. 그날 오후 저는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캄케한 조사실에 앉아 있는데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광석 동무, 박동무와 얼마나 친했나? 아닙니다. 그냥 회의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입니다. 회의 끝나고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금고 관리만 했고 그 동무는 해외 업무를 했으니 접점이 없었습니다. 박동무가 USB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 안에 39호실 관련 자료가 들어있다고 한다. 혹시 김광석 동무도 자료를 빼돌린 적 있나? 절대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충성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제 대답에서 모순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왜 그래요? 아무 일 없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39호실 일은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동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왜 도망갔을까? 무엇을 보았기에 20년 넘게 일한 자리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갔을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동무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 3명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심지어 부모까지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위험하구나. 박동무와 저는 직접적인 업무 관계는 없었지만 같은 39호실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는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제거하는 곳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출근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를 부르는 건 아닐까? 혹시 제 가족도 끌려가는 건 아닐까? 일주일 후,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데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보위부 요원 2명이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딸은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김광석 동무, 앉으시오.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광석 동무 아들이 대학에서 불순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남조선이 우리보다 잘 산다더라고 했다던데. 사실요? 그건. 그리고 김광석 동무 처가 친척 중에 남조선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왜 그걸 숨겼소?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가, 친척은 6.25 때 헤어진 먼 친척이었고 이미 보고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찍어 놓았습니다. 김광석 동무 가족을 당분간 주시하겠소. 조심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20년간 충성했는데 동료 한 명 도망갔다고 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맞나? 박동무가 왜 도망갔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저는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미행이었습니다. 금고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광석아, 조심해. 상부에서 너를 주시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미안하다. 그리고 그는 다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20년간 충성했던 조직은 저를 버렸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제 가족은 감시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충성도 소용없구나. 의심받는 순간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금고 장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금괴들은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김정은 일가의 재산일 뿐일까? 박동무가 가져간 USB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심지어 주말에 장마당에 갈 때도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숨기려고 했지만 나중엔 대놓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이상한 물건을 숨기고 있는지. 22살 청년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잘못이 없어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딸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너희 아빠 곧 잡혀간대라고 수근거렸고 선생님조차 딸아이를 차별했습니다. 14살 어린 딸이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친구들이 나한테 그래? 저는 딸을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우는 소리를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 것을요. 그해 여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니 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관리하던 금고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상급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광석 동무, 당분간 금고 출입을 제한하겠소. 대신 서류 정리나 하시오. 서류 정리, 그건 사실상 일에서 배제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금고 밖 사무실에서 쓸데없는 서류만 정리했습니다. 20년간 해온 일을 빼앗긴 것입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저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고 퇴근할 때도 혼자였습니다. 배급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쌀과 옥수수를 넉넉히 받았는데
이제는 옥수수만 조금 받았습니다. 기름이나 고기는 아예 끊겼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사오려 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쌀 1kg에 6,000원.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소. 내가 뭐든 할 테니까.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해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데 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집 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은 다 뒤집어져 있었고 옷장도 열려 있었고 심지어 이불까지 다 뜯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딸아이는 아내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보이부에서 왔어요. 집 수색을 했어요. 불순물이 있는지 찾는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으니까요. 뭘 가져갔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랬어요. 곧 다시 온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제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고.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는 지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굶주림, 강제 노동, 고문. 그곳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재운 후였습니다. 여보, 우리 도망갑시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탈북합시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국경은 철통 같은데 잡히면 총살당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어도 죽습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만은 살려야죠. 그렇소. 아이들만은. 저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중국까지 갈 브로커 비용, 중국에서 숨어 지낼 돈, 그리고 남쪽으로 갈 때 드는 비용까지 최소한 미화 5,000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1,000달러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금고. 제가 20년간 지켜온 그곳. 수백 킬로그램의 금괴가 쌓여 있는 그곳. 만약 그곳에서 금괴 몇 개만 빼돌릴 수 있다면? 아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금고는 이제 제가 출입할 수도 없고 CCTV도 있고 매일 점검도 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잡히면 즉석에서 총살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광석 동무, 금고 정리 작업이 있소. 일손이 부족하니 내일 하루만 들어가서 도와주시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아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금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오늘 금고 정리 작업은 금괴 재배치 작업이었습니다. 새로운 금괴가 들어와서 기존 금괴들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은 보통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20년간 일하면서
저는 그곳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금고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일할 동료 2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상급자가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금괴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kg짜리 금괴 하나하나가 손에 묵직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일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동료 한 명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상급자도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고 안에는 저와 동료 한 명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선반 깊숙한 곳, CCTV 사각지대에 있던 금괴 한 개를 슬쩍 가져와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료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화장실 갔던 동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일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금고를 나올 때 몸수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날은 간단한 수색이었습니다. 주머니만 뒤적이고 겉옷만 확인했습니다. 작업복 안쪽 깊숙한 곳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사히 금고를 빠져나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방문을 닫고 금괴를 꺼냈습니다. 1kg짜리 금괴 하나. 노란 빛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괴요. 오늘 금고에서 가져왔소. 미쳤어요? 이거 들키면 우리 모두 죽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 탈북할 수 없소. 이 금괴 하나면 중국까지 갈 수 있고 남쪽까지 갈 돈도 마련할 수 있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이 길밖에 없나요? 그렇소. 이제 돌아갈 수 없소. 저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탈북 루트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는 브로커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보위부에 신고당합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옛 동료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최동무였습니다. 그는 지금 국경 지역인 함경북도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는 기차로 하루가 걸립니다. 저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최동무를 만났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광석이, 평양에서 왜 여기까지? 저는 주변을 살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두만강 넘을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최동무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나?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가족들도 위험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최동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와. 그는 저를 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삼엄하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돈만 있으면. 돈은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가족 내시면 미화 5,000달러는 있어야 해. 브로커 비용이랑 경비대 뇌물까지. 저는 품속의 금괴를 생각했습니다. 1kg짜리 금괴 하나면 충분히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해. 믿을 만한 브로커야. 최동무가 종이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광석아, 이거 실패하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죽어. 정말 할 거야? 해야 합니다. 이대로 있어도 죽으니까요.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괴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동무가 가져갔다던 그 USB가 신경 쓰였습니다. 박동무는 은행 업무를 했습니다. 그는 39호실의 비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금고 관련 정보를 가지고 간다면 남쪽에서 제 가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또 한 번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금고 장부를 몰래 복사하기로 한 겁니다. 금고 장부에는 모든 금괴의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만 있으면 북한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금고 안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상급자가 제게 긴급 서류 정리를 시켰습니다. 금고 안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상급자는 급한 일이 있다며 저를 혼자 두고 나갔습니다. 30분 안에 끝내고 나와요. 저는 그 30분 동안 미친 듯이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몰래 가지고 온 작은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었습니다. 25분 만에 모든 장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사진들을 작은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USB를 신발 밑창 속에 숨겼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금괴 하나, 그리고 39호실, 금고, 장부의 모든 정보.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틀 후 함경북도 청진에서 만납시다.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떠납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시오. 티나면 안 됩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언제 말하죠? 떠나는 날 아침에 말합시다. 미리 말하면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 54년을 산 이곳, 이제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곳.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부모님. 불효자식이 먼저 떠납니다. 이틀 후면 저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이틀 후 새벽,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조용히. 아들과 딸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몇 시예요? 아직 어두운데. 얘들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 여행 간다. 여행요? 갑자기요? 응, 아주 먼 곳으로. 그런데 절대로 밖에서 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2살, 이제 다 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설마, 조용히 해.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저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미행하는 사람이 있나?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양역에서 청진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 대동강, 주체사 상탑, 평양거리.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돌아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 아주 한참 후에. 기차는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는 500km가 넘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검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행증 보여주시오. 보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가짜 여행증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청진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친척 집, 제사 때문에 갑니다. 보위원이 여행증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함경북도는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 장소는 역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 구석 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김동무십니까?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저희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브로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돈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품속에서 금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브로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괴라니,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이걸로 현금화해서 경비대한테 줄 뇌물이랑 중국 쪽 안내인 비용까지 다 됩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오늘 밤 자정 두만강 상류 쪽으로 갑니다. 거기는 경비가 조금 약한 곳입니다. 하지만 물살이 셉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브로커가 마련한 은신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추운 방에서 저희는 옷을 껴입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떨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어디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라. 밤 11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저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힘들어했지만 소리 내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들이 동생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 건너편이 중국입니다. 하지만 경비대가 순찰도입니다. 제가 신호하면 뛰십시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떨고 있었고, 딸은 겁에 질려 있었고, 아들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우리 반드시 살아서 건너갑니다. 그때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저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습니다. 2월 초,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강물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으악,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부축했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탈북자다. 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물 위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제 옆으로 물이 튀었습니다. 계속 가. 멈추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필사적으로 물을 헤쳤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강 중간쯤 왔을 때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중간선을 넘으면 중국 쪽이라 넘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아있었습니다. 아내가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아이도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들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이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그곳에 남은 모든 사람들께. 그때 누군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국 쪽 안내인이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여기도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저희는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저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안내인이 저희를 작은 트럭에 태웠습니다. 짐칸이었습니다. 저희는 짐 사이에 몸을 숨기고 덮개 아래 웅크렸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검문소가 3곳 있습니다.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칸 안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내 품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검사합니다. 뭘 실었습니까? 야채입니다.
덮개 열어보십시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딸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덮개가 조금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침칸을 비췄습니다. 가십시오.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아마 안내인이 미리 뇌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트럭은 다시 달렸습니다. 2번, 3번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새벽 무렵, 드디어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저희는 낡은 농가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말을 하시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어휴, 이 추운 날 강을 건너왔어? 얼른 들어와. 옷 갈아입어. 할머니는 마치 손주를 대하듯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옷을 주시고 뜨거운 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딸아이가 국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괜찮아, 아가. 다 같은 핏줄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도 북에서 오셨어.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내인이 다시 왔습니다. 김 선생님, 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돈은 금괴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까지 오는 비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중국에서 숨어 지내려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최소 3,000달러는 더 있어야 합니다.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3,000달러.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면서 모으셔야 합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1년에서 2년. 그 기간 동안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국가 기밀 시설의 관리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일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밭에서 풀을 뽑고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허리 굽혀 일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다니던 청년이 이제는 공장 막 노동을 했습니다. 딸아이만은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 나다니면 신분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 큰일 났어요. 공안이 이 동네 탈북자 단속한대요.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희 동네에서 탈북자 5명이 붙잡혔습니다. 모두 북송되었습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언제 저희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것이. 한 달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식당 주인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 어제 북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탈북자를 찾는다고. 무슨 사람들입니까? 보위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못 봤냐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이 누구 사진입니까? 김 선생 사진이었어요. 북한이 저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소. 빨리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보, 돈은 제가 어떻게든 구하겠소. 저는 품속의 USB를 만졌습니다. 신발 밑창에 숨겨둔 그것. 39호실, 금고 장부. 수백 개의 금괴 일련 번호가 담긴 정보. 이것이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할머니께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연락처 좀 알 수 없을까요? 왜? 설마. 저희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북에서 암살조를 보냈어요.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정도면 심각하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할머니는 전화를 몇 통 하시더니 쪽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탈북자 돕는 목사님이야.
한국 분이셔. 저는 그날 밤 그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암살조 이야기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몇 달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틀 후, 목사님이 보낸 사람들이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트럭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먼 곳으로 갔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지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저희처럼 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20명쯤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넉 달 동안 저는 USB 속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에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저희 가족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광석 씨 가족, 내일 출발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저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북한에서의 삶이,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3년 7월, 북한을 떠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 온 것입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광석 씨 가족이십니까? 네. 먼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시죠. 저희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 조사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신원 확인과 기본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언제 탈북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9호실 금고 관리원이었다고, 20년간 일했다고.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9호실이라.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금괴 관리를 했습니다. 금괴요? 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입니다. 금괴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다른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품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신발 밑창에 숨겨왔던 그것을. 이 안에 금고, 장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금괴 일련 번호, 입출고, 내역, 모두요. 조사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사관이 나갔습니다. 1시간쯤 후,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김광석 씨, 이 자료가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그날부터 조사는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금고의 구조, 위치, 보안 시스템, 금괴의 양, 출처, 용도까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금괴는 대부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 곳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광산 개발로 벌어들인 외화를 금으로 바꿔 들여왔고, 일부는 위조 달러를 금으로 세탁한 것도 있습니다.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관리하던 금고만 해도 500kg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고들도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국에요?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아는 건 3곳입니다. 하지만 더 있을 겁니다. 조사관들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김광석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은 안전합니까? 물론입니다.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북한이 추격해도 우리가 막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억양이 다르고 단어도 많이 달랐습니다. 동무 대신 친구, 인민 대신 국민, 수령님 대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였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게 돈입니다. 카드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세금 내는 법.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쌀만 해도 수십 종류, 라면도 수십 종류.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가면 있는 것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울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전기도 24시간 들어와요. 딸아이는 평양에서도 전기가 자주 끊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기가 끊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인터넷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빠, 북한 소식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 뭘 했는지, 북한 경제가 어떤지 다 나와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석 달 후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줬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2층짜리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그 돈을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네, 정착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생활용품을 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4살. 북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9호실 금고관리원이요. 죄송하지만 그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경비나 청소 쪽은 어떠세요? 저는 결국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국가 기밀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력은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딸아이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보고 북한 애라고 놀려요.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우린 살아서 여기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밤에 아무 말이나 해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정부 비판하는 뉴스가 나와도 괜찮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국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광석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회의실에 앉아 있는 저 앞에 한 담당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광석 씨, 당신이 제공한 금괴 1년 번호 리스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이 리스트를 국제금거래소와 각국 정보기관에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와 중동 여러 나라에서 북한산 금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콩고, 우간다, 수단, 이란, 시리아. 이 모든 곳에서 당신이
준 1년 번호와 일치하는 금괴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금괴들이 맞습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들인 후 금으로 바꿔서 세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고 핵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지켜왔던 그 금괴들이 결국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김정은 일가의 배만 불린 것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난달 탈북한 39호실 은행원 리모 씨의 정보와 당신의 정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박동무가 무슨 정보를 넘겼습니까? 그는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벌어들였고 어떻게 세탁했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 돈이 금괴로 바뀌어 어디에 보관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죠.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두 정보를 합치니 북한 비자금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돈줄과 금줄, 둘 다 끊긴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관련 금 거래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조차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불법 금 거래에 대한 제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산 금괴는 전 세계 어디서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양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39호실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지하 300m 금고가 털린 것도, 금괴 정보가 유출된 것도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숙청됐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동료들이 제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담당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광석 씨,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북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외화를 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석탄 수출도 막혔고, 노동자 파견도 막혔고, 이제 금 거래까지 막혔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하 300m 금고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담당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 없고 간부들에게 줄 특혜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제가 20년간 지켰던 그 금괴들이 더 이상 김정은 일가의 배만 불리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북한에 남은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까?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체제가 바뀌어야 그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넘긴 정보가 북한을 흔들고 있대요.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북한은 금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답니다. 전 세계가 막았대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한 일이 맞는 건가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은 나도 그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들아,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북한 주민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우리가 당한 것처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북한이 언젠가 자유로워질까요? 우리처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빠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한단다. 몇 달 후 뉴스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 금 거래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차단되면서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화 수입이 급감하면서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지하 300m 금고에서 일하던 그때를, 노란 빛으로 빛나던 금괴들을,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부모님 묘소를.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절하고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은 결코 주민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김정은 일가만을 위한 체제라는 것, 그리고 그 체제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저는 20년간 그 체제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저를 버렸습니다. 단지 의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북한에 남은 2,500만 주민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김정은 체제의 모순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하 300m 금고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제 평양의 마지막 보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일의 그날이, 자유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날을 기다립시다. 감사합니다.